그동안은 일을 제가 참은 겁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합니다. 어머님, 국물색이 왜 이렇게 탁하냐고요. 3시간 고아낸 진국이라 그래요. 이번 상차림이 왜 이렇게 궁상 맞아 보이지.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옳게,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이야 개밥이야. 금요일 밤 9시 40분. 서울 마포구의 이 전세 아파트 주방 천장 환풍기는 오늘도 요란한 소음으로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3시간째 약재를 넣고 고아온 한방 삼계탕이 뽀얀 김을 천천히 피워 올리고 있었고 그 김 사이로 은은한 대추와 황기의 향이 주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불로 낮추어둔 냄비의 뚜껑을 반쯤 열어두고 기름때 묻은 나무 국자로 국물 표면의 부유물을 조용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2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손등 위로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낮 동안 한방 진료 12건과 한방 헬스케어 상담 8건을 마친 이 두 손은 평소라면 수억 원대의 정밀 의료기기를 쥐고 있어야 할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손 안에는 기름때 묻은 국자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양손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손은 낮에는 수천만 원짜리 진맥기를, 밤에는 15인분의 압력솥 손잡이를 번갈아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신우이 오지수 씨의 톡 쏘는 목소리와 시어머니 박말래 여사의 콧방귀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두 분은 소파에 나란히 앉으신 채 지수 씨의 스마트폰 화면만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의 뉴스 앵커는 혼자 이 거실에서 떠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갈 때마다 마스크팩을 붙인 그분의 얼굴 위로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싱크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몸을 천천히 돌려 두 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저 두 분의 목소리가 어떤 방향에서 날아드는지 그 끝이 어느 지점에서 저의 가슴을 겨냥하는지를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의 학습 안에서 이미 온몸의 감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처 벗지 못한 한방 진료실 의사 가운 위에 짙은 회색 앞치마를 두른 채로 밑반찬을 정갈하게 접시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무생채, 도라지 무침. 접시 8개가 식탁 위에 단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로 저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식사하세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거실의 공기를 가르기에는 충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실내화를 질질 끌며 식탁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신우이 지수 씨도 얼굴에 붙은 마스크팩을 떼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불편한 표정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썰어놓은 파가 송송 뿌려진 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삼계탕 대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수저를 드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 대접만을 뚫어지게 노려보시는 동안 그분의 미간이
서서히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간의 각도가 이 주방 안의 공기를 한 번 더 좁혀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각도를 5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 각도가 무엇을 예고하는지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밤 저는 시어머니의 대접 쪽으로 국자를 한 번 더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국이 식기 전에 한 번 떠드시죠. 제 손이 허공에서 대접 위로 뻗어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주방 싱크대 아래 수납장 맨 안쪽에 작은 잠금 장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수납장 안쪽에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작은 기계 한 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오늘 이 주방의 어느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국자를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늙었다고 아주 후진 것과 좋은 것도 구분 못하는 줄 아느냐? 어머님, 평소 어머님 입맛에 맞춰 조리한 거예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게 어디 사람 입에 들어갈 음식이냐? 대체 이게 개밥이냐, 사람 밥이냐? 제 손이 대접을 향해 뻗어가던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 박말래 여사의 언성이 한 번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허공에 뻗었던 제 손끝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멈칫함의 의미를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예견한 몸의 반응이었는지. 다만 이 주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한 번 짧게 얼어붙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팔짱을 풀고 젓가락을 집어드시더니 식탁 위에 시금치나물 접시를 이리저리 마구 파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썰어놓은 크기도 모양도 제멋대로이고 마늘 냄새는 코를 찌르게 맵기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젓가락의 움직임이 접시 위를 오가는 동안 저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두 손을 앞치마 앞에 가지런히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지수 씨는 조용히 의자에서 몸을 뒤로 빼면서 이 장면이 자신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영상의 한 장면처럼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식탁 위의 접시들을 확 엎어버리셨습니다. 사기 그릇들이 원목 마루에 부딪히며 요란한 산산조각 소리가 주방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3시간을 고아낸 삼계탕은 펄펄 끓는 국물 그대로 제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처 피할 새조차 없었습니다. 대접 한가득 담겨있던 뜨거운 국물이 제 앞치마 위로 쏟아졌고 방수 원단을 타고 흘러내려 바지 밑단과 발등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피부를 물어뜯는 듯한 화끈하고 따가운 고통이 순식간에 옷감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질긴 힘줄이 붙어있는 갈비뼈 몇 조각이 바닥을 굴렀고 썰어놓은 파 조각들은 제 실내화와 발등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선 채로 조용히 제 발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주방 안에서 흘린 저의 시간이 오늘
이 뜨거운 국물 한 대접 안에 전부 담겨서 제 발등 위로 쏟아져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아주 차분하게 한 문장이 제 마음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미시며 찢어질 듯한 쇠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너 요리할 줄 알기는 하는 거냐? 너 치과 원장이 아니라 한의원 원장이면 좀 제대로 된 음식을 끓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목소리의 파동이 제 얼굴 위로 밀려들었지만 저는 제 눈꺼풀 하나조차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목소리가 저에게 어떠한 파동으로도 닿지 않는 경계를 이미 건너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근처 벽면 한 곳, 에어컨 실외기 배관 파이프 옆에 작은 원목 선반 위, 그곳에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지켜보아 온 작은 기계 한 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선반의 장식용 목각 인형처럼 보이는 그 작은 기계는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 주방의 모든 각도를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이 장면이 이 기계의 메모리 안에 어떤 결로 남게 될 것인지 저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면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저는 그 기록을 꺼낼 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등의 화상은 의료진의 손 안에서 며칠 뒤 안정되어 갈 것이었고 제 오른손 검지 끝에 사기 파편 자국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이 결정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현주야, 이 장면 내가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른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버틴 거니? 제이 언니, 이제 움직이려고요. 언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내가 저 집에 부양해온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야. 다음 날 오전 11시 강남 한방병원 3층의 제 원장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차량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소리가 창문 안쪽으로 얇게 스며들었고 진료실 쪽에서는 이번 주 예약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간호사들의 낮은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오후에 한방 진료 일정표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지만 저는 아침부터 그 일정표 위에 손끈조차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왼발 발등에는 어젯밤 병원 야간 응급실에서 급히 처치받은 의료용 거즈가 단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다행히 이 도를 넘지 않았고 담당 전문의께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외관상의 흔적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발등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움직여야 할 일의 순서였습니다. 저는 원장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작은 외장하드 한 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이 주방의 작은 기계가 묵묵히 기록해온 모든 영상이 날짜별로 폴더가 나누어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날짜 폴더 안에는 어젯밤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의 파일 한 건이 마지막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단 15초 정도의 확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다시 서랍 안쪽에 넣어두고 원장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원장 민재희 원장이 원장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민재희 부원장님은 저의 대학 동기이자 한의사 국가고시 동기이셨고 지난 20년을 저와 함께 이 한방 의료의 길을 걸어온 분이셨습니다. 이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신 뒤로 지난 9년 동안 제 얼굴의 빛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주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제 얼굴에서 점점 옅어져 가던 웃음의 결을 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원장실 책상 위에 따뜻한 한방차 한 잔을 말없이 올려 두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언니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 노트북 한 번만 같이 봐주시겠어요?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결로 잠시 변하셨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꺼내어 노트북에 연결한 뒤 어제의 파일을 언니 앞에 재생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흐르는 동안 언니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영상의 마지막 30초가 남았을 무렵 언니의 오른손이 노트북 화면 위로 천천히 올라와 제 어제의 알치마가 적셔지는 그 순간의 화면을 한번 가만히 덮어주셨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언니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현주야, 이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내가 저 집에 부양해 온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돼.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순서대로 가자. 언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실 벽장에서 낡은 가죽 명함 지갑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흰색 명함을 꺼내어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셨습니다. 명함에는 5글자가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임지연 변호사. 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주야, 이분은 내 대학 후배고 지난 15년 동안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건만 전문으로 다뤄오신 분이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무엇보다 한 번도 의뢰인을 다시 상처 입게 만드신 적이 없으셔. 내가 오늘 오후에 이분 사무실로 약속 잡아줄까?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오늘부터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지도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명함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는 그 순간 선명하게 예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안의 핵심은 감정도 속도도 아닙니다. 동시성입니다. 변호사님, 세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맞물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희가 미리 정해두겠습니다. 임지연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5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3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을 때 비서분께서는 회의실 안쪽의 긴 원목 테이블 위에 이미 제 자료를 펼쳐둘 공간을 마련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2개의 파일을 꺼내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가족 카드 사용 명세서와 결제 승인 문자 알림의 캡처본이 한 권, 그리고 지난 2년간 주방의 작은 기계가 기록해 온 날짜별 영상 목록이 또 한 권. 임지연 변호사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2권의 파일을 양쪽으로 나누어 펼치셨습니다.
그분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시는 속도는 놀라울 만큼 일정했습니다. 숫자와 날짜, 패턴과 증빙의 결을 오로지 전문가의 시선으로만 따라가시는 그분의 눈빛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 자신에게조차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이 회의실의 책상 위에서 비로소 사건 파일의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자료 검토가 끝난 뒤 임지연 변호사님께서는 의자를 약간 뒤로 기대신 채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오늘의 전략 구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쪽 유리한 지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영상 증거의 명확성. 둘째, 카드 사용 내역과 결제 승인 문자 알림의 시간 패턴. 셋째, 원장님 명의의 전세 아파트와 공동 운영 한방병원의 지분 구조. 이 3가지가 모두 원장님 쪽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어서 실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첫째, 이혼 소장의 법원 접수. 둘째, 같은 시각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어머님 명의의 가족카드 3장 전액 일시 정지. 셋째, 같은 시각 전세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의 원격 변경. 넷째, 같은 날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할 이사업체와의 사전 조율을 통한 시댁 가족 전원의 짐 정리 완료. 이 4가지가 정확히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 합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그 타임라인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한 장의 지도로 그려보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이 시각이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저의 모든 움직임의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저는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안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께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시기 직전 저를 한번 돌아보시며 짧게 답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쪽에서는 원장님을 화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 순간 화를 내시면 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방 안으로 조용히 접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건물을 나와 서초동 거리를 걷는 동안 봄의 초입 냄새가 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강남 한방병원으로 돌아가는 동안 지난 5년간 매일 아침 식탁 앞에서 흘렸던 저의 수많은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물의 양이 오늘 이 서초동 거리의 어느 지점에서 드디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결로 바뀌고 있다는 감각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와 의사 가운을 다시 입는 저의 손끝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말레야, 그 카드 정말 내 며느리가 흔쾌히 내준 카드니. 홍 여사, 너는 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참견이니?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런 걸 따질 리 없어. 할머니, 저도 엄마도 큰엄마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다 들었어요. 같은 시기 시댁 가족의 하루하루는 제가 없는 이 낮 시간 동안에도 특유의 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훗날 시어머니의 평생직이 홍 여사께서 저에게 조용히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통해 그 하루들의 공기를
제 나름의 언어로 다시 구성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오성훈 씨의 하루는 평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홍천 방향의 프리미엄 골프장 로비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분은 거래처 지인 두세 분과 함께 그린피와 캐디피를 제 명의의 가족 카드로 결제하시며 카운터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얹으시곤 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한방병원 원장이라 이 정도 한두 번 써도 티도 안 나. 그 말의 결은 허세라기보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강남 고급 낚시 용품점을 들르시어 수십만 원대의 루어와 전용 릴을 구매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간 일정이었습니다. 신우이 오지수 씨의 하루는 청담동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주로 흘러갔습니다. 그분은 명품관 여성복 코너와 화장품 코너를 번갈아 오가시며 한 회 방문당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결제를 제 명의의 가족 카드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직원분께 한마디를 덧붙이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올케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직원분은 의례적인 미소로 그 말을 받아주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래 여사의 하루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 프리미엄 피부 관리실과 청담동의 한 프리미엄 안과에서 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수백만 원대의 프리미엄 시술을 받으셨고 그 시술 영수증 역시 모두 제 명의의 가족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시술이 본인의 당연한 품격 유지 수단이라고 믿고 계셨고 며느리가 한방병원 원장인 이상 이 정도는 당연히 며느리가 감장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어머님의 평생지기이신 홍 여사께서 오랜만에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어머님과 점심 자리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홍 여사께서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내주셨습니다. 말래야, 내가 오늘은 한번 말해야겠다. 그 가족 카드 말이다. 정말 내 며느리가 흔쾌히 쓰라고 내준 카드가 맞는 거니? 내가 보기에는 이 집안이 며느리 한 사람 어깨 하나에 너무 오래 얹혀 있는 것 같아. 카드 명세서는 명의자한테 매달 꼬박꼬박 가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작게 콧방귀를 뀌시며 홍 여사의 말씀을 옆으로 밀어두셨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오지수 씨의 딸 오채원 학생은 시댁의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그 어린 얼굴에는 동년배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밝은 기운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옅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거실의 소파에서 오가시는 대화는 채원 학생의 귀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친구분들께 자랑하듯 꺼내시는 명품 쇼핑 내역, 할머니가 며느리의 험담을 이어가시며 웃으시는 높은 톤의 목소리. 그리고 두 분이 번갈아 내뱉으시는 한 문장 저 여자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한다. 이 집안의 도리는 결국 그 한 문장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채원 학생은 그 문장들을 자신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하나씩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각, 화자와 발언의 요지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기록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훗날 채원 학생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 큰엄마가 주방에서 홀로 눈물을 닦는 장면을 본 뒤로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조카의 메모장이 훗날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결로 저의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인지를 이 시점에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오전 9시 정각에 3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 한 잔부터 드시지요. 네, 변호사님. 이혼 소장 접수 확인 알림이 뜨면 카드사 앱을 먼저 열겠습니다. 그리고 도어록 앱은 제가 직접 원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지연 변호사님을 처음 뵌 뒤 정확히 3주가 지난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저는 강남 한방병원 3층 원장실의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가지 물건이 정확한 간격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1대, 외장 하드 1개, 그리고 USB 메모리 1개. 창밖으로는 월요일 아침에 맑은 봄 햇살이 강남대로의 빌딩 숲 위로 길게 내려오고 있었고, 제 심장의 박동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요한 결로 뛰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 작은 원목 서랍 안에는 지난 3주 동안 제가 준비해 온 모든 기록이 한 권의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방의 작은 기계가 기록해온 일자별 영상 목록, 지난 5년 동안의 가족 카드 사용 명세서, 원본과 결제 승인 문자 알림 캡처본, 그리고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재산 분할 청구서와 이혼 소장의 사본. 그 파일의 두께가 오늘 이 아침에 저의 호흡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제 스마트폰 화면 위로 임지연 변호사님의 메시지 한 통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법원 접수 완료. 접수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의 가족 카드 관리 메뉴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이 메뉴의 일시 정지 버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20번 이상 연습해 두었습니다.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로 단 한 번 짧게 움직였습니다. 가족 카드 3장 전액 일시 정지.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4글자가 떠오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채 2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임지연 변호사님 사무실 쪽에서는 마포구 전세 아파트의 도어록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후 계약한 이 아파트의 도어록은 제 명의의 한방병원법인 계좌에서 구독료가 매달 납부되고 있는 원격 관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분 변호사님 쪽의 관리자 권한 승인으로 현관 비밀번호가 6자리의 새로운 숫자로 한 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완료 알림이 제 스마트폰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9시 5분 이사업체 대표로부터 짧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지금 트럭 2대 마포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진입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시댁 가족의 모든 개인 짐 정리 완료 예정입니다. 저는 짧게 감사의 목례를 전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외장 하드와 USB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실 문을 여는 제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민재의 부원장님의 원장실은 제 원장실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가볍게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원장님은 오늘 아침 저의 진행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책상 위에는
제가 건네드릴 자료들을 보관할 투명 증거물 봉투 한 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장 하드와 USB를 그 봉투 안에 넣은 뒤 봉투의 입구를 단정하게 봉인했습니다. 부원장님께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현주야, 지난 5년 수고 많았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실 창문 너머로 월요일 오전에 강남대로가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시댁 가족 세 사람은 이 시각 아직 제 아파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면 시댁 가족이 현관 앞에 도착해 도어록을 눌러볼 것이고 그 순간부터 오늘의 진짜 장면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장실로 돌아가 오늘 오후의 진료 차트를 한 장 한 장 펼쳐두었습니다. 오늘의 환자분들께는 저의 최선의 한방 진료가 어김없이 제공될 것이었습니다. 엄마, 도어록이 계속 안 열려. 비밀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이상하네. 어제까지도 멀쩡하게 잘 열렸는데 말이야. 잠깐만. 저기 복도 끝에 저 이삿짐 트럭이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같은 날 오후 3시 15분. 제가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날 저녁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이사업체 대표로부터 전달받으신 현장 보고와 함께 마포 아파트 단지 복도의 폐회로 카메라 녹화 영상 일부를 변호사 자격으로 열람하신 뒤 저에게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날 오후의 공기를 제 나름의 언어로 다시 구성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포 아파트 단지의 12층 복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내려섰습니다. 앞장서 걸어오신 분은 시어머니 박말래 여사셨습니다. 어머님의 오른손에는 청담동 명품관에서 오늘 구매하신 종이 쇼핑백이 2개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뒤를 따르시는 신우이 오지수 씨의 양손에는 강남의 프리미엄 피부 관리실에서 오늘 오전 받아오신 에스테틱 제품 세트 상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서 걸어오신 남편 오성훈 씨의 한쪽 어깨에는 오늘 홍천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돌아오신 고가의 골프 가방 1개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께서 먼저 도어록의 키패드 위로 손가락을 올리셨습니다. 평소 누르시던 6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눌렸습니다. 그러나 도어록의 표시창에 잔잔한 붉은 불이 들어오며 실패 신호가 한 번 울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한 번 더 누르셨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도어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지수 씨가 조금 뒤에서 다가오시며 자신이 한번 눌러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수 씨의 시도 역시 동일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오성훈 씨가 두 여인의 뒤에서 골프 가방을 내려놓으시며 짜증 섞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상하네. 도어록 배터리가 나간 건가? 그때 남편의 시선이 복도의 끝쪽을 향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입구 맞은편에 이삿짐 업체의 대형 트럭 한 대가 후진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트럭의 짐칸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단정하게 포장된 박스들과 여행용 캐리어 3개가 가지런히 실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각 사람의 이름 초성이 매직으로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바닥에도 박스 몇 개가 추가로 정돈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맨 위에는 투명한 서류 봉투 한 장이 단정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봉투의 표면에는 임지연 법률사무소의 로고와 함께 세 사람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드셨습니다. 안에서 세부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장 사본 한 부, 재산 분할 청구서 한 부,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변경 통지서와 함께 작성된 가족 카드 전액 정지 확인서 한 부. 세 사람의 얼굴빛이 한 번에 같은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위로 제 이름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여셨습니다. 화면 위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끓인 한방 삼계탕이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사람 먹는 밥은 직접 알아서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복도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지수 씨의 손에 들려있던 에스테틱 제품 세트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현관문에 한 손을 짚은 채 몸을 잠시 기대셨습니다. 남편 오성훈 씨는 복도 벽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복도 끝에 이삿짐 트럭 운전석에서 대표께서 시계를 한번 확인하신 뒤 조용히 엔진을 거셨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이상하네. 방금 전까지도 잘 쓰던 카드야. 다시 한번 긁어주시지. 네, 다시 시도했지만 동일하게 결제가 거절됩니다. 다른 카드를 준비해 주시거나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날 저녁 6시 40분. 시댁 가족 세 사람이 복도에서 이혼 소장을 받으신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40분 뒤였습니다. 남편 오성훈 씨는 이날의 사태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신 채로 오늘 홍천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잠시 합류한 거래처 지인 두 분과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저녁 자리를 가지시는 중이었습니다. 코스의 마지막 디저트가 나온 뒤 계산서를 담당하신 직원분께서 남편의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제 명의의 가족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어 직원분께 건네주셨습니다. 직원분께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시는 짧은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단말기 화면에 결제 거절이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정중한 표정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하셨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빛이 동반하신 거래처 지인 두 분의 시선 앞에서 한 번에 허옇게 질리셨습니다. 남편은 지갑에서 다른 카드 2장을 차례로 꺼내어 건네주셨습니다. 2장 모두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이 지수 씨의 번호가 번갈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반 지인 두 분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 화장실 쪽 복도에서 신우이 지수 씨의 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지수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집 문 안 열려. 현관 앞에 우리 짐 다 빠져 있어. 이혼 소장 왔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저녁 자리로 돌아가신 남편은
거래처 지인 두 분께 급한 집안 사정으로 먼저 일어나야겠다고 양해를 구하시고 계산서의 금액을 두 지인분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도록 부탁하시는 수모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지인 두 분의 표정은 대단히 어색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자리에서 늘 호기롭게 계산을 도맡아 오셨던 그분의 그간의 행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명품관 카드 계산대에서는 신우이 지수 씨가 비슷한 장면을 겪으시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구매해둔 상품의 추가 결제를 위해 매장에 다시 들르신 지수 씨는 자신의 3장의 가족 카드가 모두 결제 거절로 돌아오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셨습니다. 매장 직원분은 단정한 예의를 유지하셨지만 지수 씨의 얼굴에 올라온 당혹의 결은 감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줄을 서 계시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한순간 그 카운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서울의 한 구석에 급히 마련된 단칸 원룸 한 채에 모여 앉게 되셨습니다. 이혼 소장의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각자의 거처를 마련하셔야 하는 기간, 시어머니의 오래된 동생분 되시는 분의 소유로 한동안 비어있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켜진 그 작은 방 안에서 3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벽을 향해 앉으셨고 신우이 지수 씨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여러 번 꺼냈다 넣으셨으며 시어머니께서는 방의 한쪽 구석에서 당신의 평생지기 홍 여사께 조용히 전화 한 통을 들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홍 여사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오래전 청담동 한정식 집에서 이미 한 번 해드렸던 그 한마디를 조용히 되풀이해 주셨다고 합니다. 말레야, 내가 그때 말했지 않니? 이 집안이 며느리 한 사람 어깨 하나에 너무 오래 얹혀 있었다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수화기를 오래도록 귀에 댄 채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방병원의 제 원장실에서는 저의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저녁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게가 드디어 제 몸의 어깨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님, 다음은 14살 미성년자 증인의 자발적 진술 녹취록입니다. 큰엄마, 이 녹음기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큰엄마 몰래 했던 말들이요. 원장님, 이제 이 자리의 결론이 정확히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 3층의 조정실. 조정위원 3분이 나란히 앉으신 테이블 맞은편에 저와 임지연 변호사님이 한편으로 자리하고 계셨고 그 반대편에는 시어머니 박말레 여사와 남편 오성훈 씨 그리고 두 분의 변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신우이 오지수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드시며 불참하셨습니다. 대신 예기치 않은 인물 한 분이 오늘 이 조정실 안에 증인석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신우이 오지수 씨의 딸 오채원 학생이었습니다.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먼저 3가지 증거 자료를 조정위원 앞에 순서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홈 카메라의 일자별 녹화 영상, 목록과 그중 4편의 대표 영상 원본. 둘째, 지난 5년 동안의 가족 카드 사용 명세서,
원본과 각 결제의 시간대별 장소 분석 자료. 셋째, 그 결제의 실제 사용자가 제가 아닌 시댁 가족 세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제 승인 문자 알림의 발송 시각과 제 본인의 한방병원 진료 시간 교차 대조표. 조정위원 세 분께서는 각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시는 동안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앉으신 여성 조정위원분께서 한 편의 영상을 3번 돌려보신 뒤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셨습니다. 가장 중앙에 앉으신 조정위원장님께서는 문서의 각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가끔 날짜 부분에 빨간색 볼펜으로 간단한 표시를 남기셨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인분의 얼굴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오채원 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오신 채원 학생은 법정 대리인이신 친할머니 측 변호인분의 동의 아래 조정위원 앞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지난 1년 동안 기록해 온 내용을 직접 낭독해 주셨습니다. 날짜와 시각, 화자와 발언의 요지가 단정하게 정리된 그 메모장에는 시댁 가족 세 분이 저를 두고 평소에 나누셨던 대화의 핵심 문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 학생의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시어머니 박말래 여사의 어깨가 조금씩 기울어지셨습니다. 남편 오성훈 씨는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채원 학생은 마지막 문장을 낭독하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본인의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엄마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말이 큰엄마의 지난 시간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정실 안의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채원 학생의 방향을 돌아보며 그 아이에게 소리 없이 깊은 목례를 한 번 올렸습니다. 이 14살의 어린 조카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감당해 왔을 그 무게를 저는 오늘 이 조정실의 공기 안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휴정을 선언하셨습니다. 휴정 후 20분 뒤 조정의 최종안이 저의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은 9대1의 비율로 제 쪽에 귀속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마포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전액과 한방병원의 공동지분 전액이 제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일부 보조 자산의 이전 절차도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댁 가족 세 분께서는 각자의 경제적 조건 안에서 각자의 거처와 생활을 새로 꾸리셔야 하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저는 채원 학생과 잠시 마주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채원아, 앞으로 큰엄마가 꼭 내 편에서 있을게. 채원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장님, 한남동 본원 개원 축하드립니다. 이 간판 올리는 데까지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맨손으로 건드리지 말고 이걸로 모아치워요. 다치니까요. 원장님, 이 이름 3글자로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정말 오래 걸리셨어요. 조정실에서의 그날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
용산구 한남동의 프리미엄 상권 중심지 5층짜리 신축 건물의 전면 외벽에 큼직한 목재 간판 하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표면에는 손글씨체의 단정한 8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현주 한방 헬스케어 센터. 그 아래에는 건강과 회복을 상징하는 작은 잎사귀 문양 하나가 섬세한 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판 설치 작업을 맡아주신 업체 대표께서 사다리 위에서 마지막 나사 하나를 돌리시는 동안 저는 건물 앞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글자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 한방센터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밤낮 없이 준비해 온 결실이었습니다. 기존 강남 본원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장 이전한 공간이었고 한방 진료실 6개와 한방 클리닉 4개, 그리고 한방 리허빌리테이션 센터와 한방 영양 상담실까지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한방 헬스케어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지분은 저와 민재희 부원장님이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개원 이사회에는 임지연 변호사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어 주셨습니다. 개원 첫날 오후 6시 15분 마지막 VIP 상담 환자분의 예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저는 원장실에서 하루의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소독실 쪽에서 무언가 유리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펜 뚜껑을 천천히 닫고 원장실 문을 열어 복도 끝에 소독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독실 안쪽의 싱크대 구역에는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신입 한방 위생사 한 분이 돌기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는 멸균용 스테인리스 트레이가 거꾸로 나뒹굴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고가의 한방 약재 분쇄기 컨 몇 개가 완전히 박살이 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과 약재 조각들이 바닥 전체에 난장판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입 위생사 선생님은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이시며 당장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원장님, 비누 거품 묻은 손이 미끄러져서 제가 고의로 장비를 망가뜨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소독실 문 앞에 조용히 선 채로 발 아래 넓게 펼쳐진 그 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깨진 흰색 도자, 파편들, 바닥을 적신 오염수, 그리고 두려움에 떨리며 무릎을 굽힌 한 사람. 이 풍경은 저의 깊은 곳 어딘가를 소름 돋게 자극할 만큼 너무나도 친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불과 3달 전 제가 살았던 그 지옥도의 마포 아파트 주방에서도 이 같은 난장판이 한 번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방어막 하나 없이 날카로운 파편에 베인 손에서 핏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사기 쓰레기를 일일이 맨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을 조였던 분들은 오만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신 채 저의 능력 탓이라며 조롱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소독실 안에서 제 오른손 검지 끝마디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날카로운 그릇에 깊게 베었던 상처의 자국은 아주 오랜 과거의 꿈처럼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매끄러운 쇠살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그 누구의 피도 묻히지 않았고
길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오랜 세월 타인의 생명과 회복을 지휘해 온 초정밀 한방 의료기구를 완벽한 압력으로 다루는 강인하고 단호한 완력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떨고 있는 직원분을 향해 광인처럼 삿대질을 하지 않았고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 일부러 실수했냐며 쇠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걸음으로 소독실 안쪽으로 들어가 구석에 놓인 대형 빗자루와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비를 바들바들